방금 봤던 것처럼 파동함수를 어떻게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누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 분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해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막 실제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여기서 이제 얘기한 오퍼레이터가 얘기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거기 이제 교재에 33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쓰셔도 되고 혹시 뭐 여러분들 그 뭐 자소서에 뭐 써야 되는 거 있어요? 뭐 쓰던데 뭐 이맘때 뭐 자기 평 뭐 쓰던데 뭐 자기 평 뭐 자기 평가요? 공산당이 왜 자기를 평가해요? 세부 특기사항이요? 특수부대예요? 세부 특기사항. 세부 특기사항이면 뭐 수중 폭파 뭐 이런 건데요. 뭐 요인 암살 이런 게 세부 특기사항이잖아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시킨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시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선배들 중에 내 교재에 있는 이거 가져다가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영 할 거 없으면은 나한테 얘기하면 몇 가지 주제를 알려줄게요. 뭐 여하튼. 자, 그래가지고 요걸 그래서 했다고 치자. 요 하는 과정까지 다 뭐 알아보기는 그러니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수리적 편리성에 따라서 요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중 묘하게도 요 앵귤러 파트, 요 앵귤러 파트를 먼저 알아낼 수 있어요. 뭐하다?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33페이지에 있는 표 4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해들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냐면 원래는 무한가지가 있습니다. 무한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가지로 나타나는 건데 무한가지를 다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 뭐 7, 8개 정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33페이지 표사에 있으니까 한번 쑥 훑어보시면 당연히 요 녀석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녀석에 변수가 뭐다? 위도 세타와 경도 파이. 요게 뭐 변수가 돼서 요 표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사를 쭉 보면 그 변수가 위도도 있고 경도도 있구나. 그걸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요 표사에 보시면은 바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 요런 부분이 하나 나타나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이미지 더니 넘버죠. 이미지 더니 넘버가 들어있는 채로 함수가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앵귤러 파트가 전형적인 복소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의 해석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본의 해석에서 파동함수가 근본적으로 무슨 함수다? 복소수 함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소수 함수임을 여기서 표사에서 우선 확인을 해주시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앵귤러 파트를 구했고요. 그 앵귤러 파트에는 묘하게 어떤 것들이 붙어 있냐면 이런 식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 자,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말 번역. 경계 조건.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문 분야 중 어느 분야를 공부하면 얘가 냉큼 나오게요? 이게 이 교과목을 배우면 경계 조건이라는 말이 냉큼 나와요. 그냥 냉큼. 첫 시간에 바로 냉큼 나와요. 바로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 알겠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첫 시간에 배우기만 하면 이 단어가 뿅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수학적인 말인 거지. 그럼 이제 이 경계 조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바로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이제 수학에서는 함수겠죠? 이게 나타나게 해주는 조건. 그거를 경계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계 조건이 아닌 조건에서는 그 결과나 그 함수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분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풀이 방식입니다. 근데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자체가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똘똘한 물리학자들이 이 미분 방정식 꼴을 행렬식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맨 처음 슈레딩거가 만든 꼴로는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는 미분방정식적 과정으로 얘를 풀어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방정식에서 활용되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계 조건을 여러분들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봤죠? 이런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봤죠? 어? 오, 바로 이런 경계 조건을 어디서 봤냐면 보어 모델이요. 보어 모델. 보어 모델 기억나요? 그래서 보어 모델에서 이 에너지 준위 수식이 어떻게 돼요? 보어 모델. 마이너스 n 제곱분의 HCR Z 제곱. 이게 보어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기억나요? 보어 모델에서 궤도 반지름. 궤도 반지름 어떻게 표현돼요? Rn이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더라? Z분의 A0 n 제곱. 이걸 거야. n 제곱. n 제곱 보호 모델에서 제곱인가? 아니 제곱 맞을 거야. 제곱 맞을 거야. 그래서 이때 여기가 우리가 n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n이라고 하는 녀석. 이게 보호 모델에서 1, 2, 3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나타나잖아요. 이 자연수 같은 이게 일종의 경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즉 n이라는 자리에 1.5, 1.3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꼭 이런 조건에서만 에너지와 궤도 반지름이 규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수학에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계 조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바로 정상파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래퍼 정상수 씨가 있죠. 자, 어쨌건 그 정상파. 자, 정상파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정상파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규정된 거리에서 이렇게 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요 거리 L 안에 파장 절반짜리가 N개 있어야 된다. 이게 정상파가 형성되는 조건이죠.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자리에 1.5 넣어도 돼요, 안 돼요? 1.3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꼭 이런 거 넣을 때만 이런 게 성립하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수학에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정상파에서는 이런 경계 조건이 나타나요? 왜 정상파에서는 이런 경계 조건이 나타나요? 모른다 이런 얘기죠. 몰라요. 왜? 이 정상파 경계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끝점을 붙잡고 막 흔들면 꼭 이렇게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라는 게 이 우주에서 왜 나타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파동함수를 규정할 때도 미분방 정식을 풀어 나온 거니까 경계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 경계 조건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 경계 조건이 있음을 인식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입니다.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자,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은? 바로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번역해 주면 되겠죠. 요걸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번역을 해서 뭐 방위 양자수, 뭐 부양자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매우 그 일본식 번역이고 그냥 영어 표현으로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고 거의 직역을 한 게 각운동량 양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 각운동량 양자수는 조건이 0부터 1, 2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얘를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관습적으로 뭐라고 하죠? S라고 하죠. 그 다음에 1일 때를 뭐라고 하죠? P. 2일 때는 D. 그 다음에 3일 때는 F. 이런 식의 표현들을 관습적으로 우리가 쓰죠. 저 관습에서 우리가 S오비탈, P오비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하는 이 L이 이게 왜 이름이 가군동량일까요? 왜 이게 이름이 가군동량 양자수냐면 바로 이 L로부터 그 해당 전자의 가군동량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당 전자의 가군동량 크기는 어떻게 표현된다? L 플러스 1의 루트 H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군동량의 크기는 이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수식이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퍼레이터. 이게 해당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파동함수에다가 연산자를 걸면 되는데 연산자 중에 어떤 연산자도 있겠어요? 가군동량을 계산하라는 연산자도 있겠죠. 그걸 계산해서 나오면 이게 계산해주면 앞에 요런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그 값이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로부터 가군동량을 구하라고 하는 연산자 연산을 하면 진짜로 가군동량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진짜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군동량을 표현해주는 양자수라는 뜻으로 얘 이름을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S오비탈 전자는 가군동량이 얼마겠어요? S오비탈 전자는 가군동량이 얼마겠어요? S오비탈 전자는 가군동량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넣으면 0.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얘 이름을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나타나는 경계 조건 magnetic quantum number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우리말 번역은 자기 양자수죠. 자기 양자수. 이게 왜 자기냐면 이 자기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여기서 난데없는 자기라는 말을 쓸까요? 바로 자석이요. 자석을 영어로 매그넷이라고 하잖아요. 매그넷. 그러면 자석 혹은 자기장, N극, S극의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웬일이냐? 웬 갑자기 자기장이냐? 바로 자기장 속에서 묘하게도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전자가 자기장 속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양자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L을 매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장 양자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구체적인 수식까지 뭐 당장 알 건 없는데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ML이라고 하는 녀석은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미 여기 아래 첨자로 나와 있는 걸로 보아 이 녀석은 이 가군동량 양자수에 종속돼 있구나 라는 걸 금방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LML이 실제로 뭐 숫자가 어떻게 변형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충분히 훈련이 됐으니까 이런 성격들이 있다 정도만 추가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앵귤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앵귤러 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앵귤러 노드 우리말 번역 그 유명한 강마디죠. 강마디. 자, 그럼 마디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 인데
자, Y 이름 뭐예요? Y의 이름이 뭐예요? Y 이름이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앵귤러 파트죠. 그런데 그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그 함수가 나타나게 해주는 경계 조건들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 앵귤러 파트를 나타내주는 경계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게 각각 L과 ML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표기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앵귤러 파트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경계 조건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33페이지 표 4에도 나와 있는 앵귤러 파트 함수들이 다 이렇게 경계 조건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이 앵귤러 파트가 나타나게 해주는 경계 조건을 아래 첨자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앵귤러 파트는 어떤 것을 변수로 갖죠? 바로 위도 세타와 경도 파이, 요거 두 변수를 갖죠. 이때 앵귤러 노드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앵귤러 파트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파동함수도 0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파동함수 자체가 어떻게 정의가 돼요? 레디얼 파트에 앵귤러 파트를 곱한 걸로 표현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얘도 0이 돼버리겠지.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동함수가 0이면 요 녀석의 크기의 제곱도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동형? 얘 이름이? 얘 이름이? 어? 얘 이름이? 얘 이름이? 이건 뭐야 이건? 얘 이름? 파동함수죠. 웨이 펑션이죠. 얘 이름은? 오. 재성, 얘 이름이? PDF요? 그건 아크로벳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이름이 PDF. 제우, 얘 이름이? 바로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었죠. 그래서 아까 재성이가 PDF라고 하는 게 앞에 이니셜만 따서 표현한 거고,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뭘 구할 수 있죠? 확률 밀도 함수로 뭘 구할 수 있죠? 동형? 이걸로 뭘 구할 수 있죠?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얘를 적분하면 확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0을 적분해봐야 뭐가 돼요? 0을 적분해봐야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앵귤러 노드에서도 뭐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전자 발견을 못하는구나. 요런 조건을 지금 노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인데, 그게 자꾸 파생이 돼가지고는 파동함수도 0이고 그 다음에 전자 발견 확률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노드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를 0으로 놓고 이게 어떤 조건인지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함수가 있는데 0으로 놓고 풀어낸다. 일종의 뭐를 푸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0이라고 두고 계산을 한다. 그게 뭐예요? 일종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놓고 쭉 풀면 놀랍게도 그 조건이 항상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열린 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그 조건이 3차원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뭔가 이렇게 뻥 이렇게 뚫린 면 형태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열려 있다는 거니까 이 면은 경계가 있겠어요? 경계가 없겠어요? 경계 없이 쭉 확장되어 열린 면으로 항상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그 개수가 몇 개? L개입니다. L개. 언제나 L개입니다. 그럼 이 말은 S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 몇 개? S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 몇 개? S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 몇 개? 없다고. P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 몇 개?
한 개, D는 두 개. 아시겠죠? 항상 그런 꼴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이제 한번 앵귤러 노드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앵귤러 노드라고 하는 게 그 시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살펴보면, 자 여기다 적었죠?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앵귤러 노드,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저런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답할 거예요? 어? 네. 뭐라고? 앵귤러 노드가 뭐냐고. y 일방의 앵귤러 노드가 뭐냐. 기하학적 형태가 뭐냐고. 요거의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하학적 형태가 뭐냐? 뭐겠어요? 영이요?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이 녀석의 기하학적 형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선 첫 번째 1. 우선 표사에서 그 함수를 찾아야죠. 당연히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지에 뭐가 나와 있다는 얘기겠어요. 이 표사나 같은 것, 표사와 비슷한 것들이 문제에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겠죠. 표사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일반적으로 다 계산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분방 형식이 우리가 능수능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들을 준다고요. 준다고. 그럼 주는 것 속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y1빵, 이게 표사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수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지. 자, 동영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예요? 바로 이거겠죠? 맞습니까? 맞아. 그래서 1은 무슨 양자수야? 앞에 있는 1. 1 얘는 가군동량 양자수고, 뒤에 있는 0 이건 무슨 양자수예요? 얘는 자기 양자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오, 이때 이 함수 좀 독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 특징, 이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얘는 좀 독특하지 않나요? 바로 얘는 실수함수죠? 이게 원래 앵귤러 파트가 그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근데 이게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은 이 표사에 원래부터 실수함수인 애들도 간간히 섞여 있어요. 눈 크게 뜨고 보면 아시겠어요? 언제 실수함수가 되느냐? 바로 요거일 때요. ml이 0이면 저 앵귤러 파트도 또 항상 실수함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게 꼭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 가군동량 양수가 2가 되건 3이 되건 뭐가 됐건 간에 이 자기 양자수가 0일 때는 또 묘하게 또 실수함수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두 번째 2. 이것에 대해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얘를 3차원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3차원에다가 뭐를? 이 함수를. 아시겠죠? 이 함수를. 자, 그러면 3차원에 그린다는 얘기는 x, y, z 3차원 좌표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x, y, z 3차원 좌표계를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a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x, y 지평선.
자, XY 지평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때 여기서 A 이렇게 되는 게 요게 이제 Z축이겠지. Z축. 죄송, 알겠죠? 그래서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 X, Y, Z가 필요한데 이게 완전히 3차원적으로 그리면 그림이 좀 힘드니까 XY 평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는 지평선으로만 표현을 하겠다 이런 말이지. 뭐면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앞에 있는 상수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그냥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y1방이 그냥 코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이 함수로서 3차원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3차원에 어떻게 그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동형 그리고 요 원점엔 누가 있는 거예요? 원점엔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원점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원자 핵. 알겠죠? 원자 핵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원점으로부터 Z축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 원점으로부터 Z축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은 세타가 얼마예요? 0이죠? 자, 세타의 뜻은 위도잖아, 위도. 그럼 위도 0도잖아. 그럼 위도 0도, 0도 넣어봐요. 그럼 코사인 0도가 얼마예요? 2이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는 이 앵귤러 파트의 함수값이 뭐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1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즉, 이 원자핵에 관찰자가 서서 북극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 앵귤러 파트의 함수값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상에서 11111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값을 표현하는 게 조금 좀 이게 독특하거든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y 콜 fx 아니지 x 플러스 1 이렇다고 쳐봐. 그럼 얘를 변수라고 할 때 얘가 함수잖아. 그럼 여기 변수가 몇 개 있어? 변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 그러면 변수 하나 있고 함수 하나가 있는 걸 우리가 어디에 표현해? 2차원에 표현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z가 x 플러스 y 플러스 1이야. 만약에. 그럼 변수 몇 개 있어? 변수 두 개 있지. 변수가 두 개 있잖아. 그리고 얘를 함수라고 하면 변수가 두 개인 녀석의 함수를 어디에 그려? 우리는 이런 식의 x, y, z 위에 그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변수가 두 개인 함수는 3차원에 그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이 파동 함수는 변수가 몇 개 있어? r, 시타, 파이 혹은 x, y, z. 파동 함수는 변수가 몇 개 있어? 세 개가 있지. 세 개가 있으면 얘를 몇 차원에 그려야 되는 거야? 4차원에 그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함수 값을. 그러면 인간은 4차원을 볼 수 있어? 못 봐? 못 보지.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종의 태깅을 하는 거예요. 태깅이란 말 알아요? 태깅이 뭐냐면 딱지를 붙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원래는 1,1에서 전자 위치가 규정이 되면 그때 파동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파동함수 값을 어떤 4차원 축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4차원 축에 규정을 한다는 게 인간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1, 간 위치에서 그 전자의 함수값을 이 공간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함수값을 붙여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위치에서 함수값이 뭐 0.1이다 이렇게 태깅을 딱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파동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이런
요런 그래프를 그렸던 것과 파동함수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핵 위에 서서 Z축을 쭉 바라보면 Z축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서 모든 방향에서 함수값이 1, 1, 1, 1, 1,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즉 평소에 우리가 이 뭐냐면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 자, 여기가 위도잖아요? 그 위도가 만약에 30도다. 30도다. 그럼 이게 코사인 30도가 될 거 아니야. 코사인 30도는 값이 얼마야? 코사인 30도는 값이 2분의 루트 3인가? 그럼 2분의 루트 3이면 2분의 루트 3이면 1.8 잡으면 1.8을 2로 나누면은 0.9 정도 되나? 그래서 아닌데? 1.73이니까 1.1. 뭐 하면 값이 얼마야? 0.8 정도 되나? 0.8? 그러면 요 위에서는 계속 함수값이 0.8, 0.8, 0.8, 0.8, 0.8, 0.8 계속 이런 거라고. 이런 식의 그래프하고 달라. 이런 그래프하고 달라. 알겠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라봤어. 바라보는 각도가 60도야. 그럼 이때 함수값이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바라보는 각도가 만약에 여기야. 바라보는 각도가 여기야. 그럼 이때는 위도가 몇 도예요? 이때는 위도가 몇 도야? 이때는 위도가 몇 도예요? 위도가 90도잖아. 그럼 위도 90도면 여기 넣으면 값이 얼마야? 0이지. 무슨 말 알겠죠? 즉 원점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면 모든 함수값이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모든 위치에 따라서 함수값이 다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상태에서 150도를 바라봤어. 90에다가 120도를 바라봤어. 120도. 120도. 자, 위도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120도란 얘기야. 알겠죠? 120도를 바라봤어. 그럼 여기에 코사인 120도 넣으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0.5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다시 한번 150도를 바라봤어. 그럼 이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0.8 정도 나오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남극을 바라봤어. 남극. 자, 남극을 바라보면 위도가 180도잖아. 그럼 그때 함수값은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 있는 y 일방 함수를 내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원자에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함수값이 전부 다 플러스로 1이 표현되겠지.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 1, 1, 1, 1, 1, 1. 그럼 얘가 시선을 조금 낮추면 플러스 0.8, 0.8, 0.8 조금 낮추면 0.5, 0.5, 0.5 완전 수직으로 보면 0, 0, 0, 0,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조금 낮추면 마이너스 0.5, 0.5 조금 더 낮추면 마이너스 0.8, 0.8 완전히 남극을 바라보면 마이너스 1, 1, 1, 1,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이 플러스인 영역과 함수값이 마이너스인 영역이 생기게 되겠지. 그럼 그 플러스인 영역과 마이너스인 영역을 편의상 뭐로 표현을 한다? 컬러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컬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을 컬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컬러로 표현하면 그 컬러를 이 공간 위에다가 요런 식의 색깔들로 요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y1방이라는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걸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점에 서서 Z축을 위로 바라보면 새빨개지는 거지. 새빨갛다가 시선을 낮추면 색깔이 약간 묽어지는 거야. 좀 더 색깔이 묽어지다가 지평선을 딱 바라보면 색깔이 싹 사라지는 거고. 거기서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낮추면 푸르딩딩 해서 살짝 새파래졌다가 조금 고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점점 더 파란색이 짙어지고 남극을 바라보면 완전히 새파래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극좌표계의 함수들을 직교좌표계에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느냐부터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또 화장실 어떠세요? 예. 아까 여기에 있는 Y10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각도를 내가 그냥 보시다시피 0도다, 30도다, 60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위도라고 하는 건 꼭 한 방향으로 위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다 위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방향으로 다 위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위도 30도에서 함수값이 0.8이라고 하는 건 위도 30도에서 함수값이 0.8 이거는 여기만 0.8이 아니고 이 시선상의 모든 함수값이 다 0.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이 이 상태에서 360도 뺑글 한 바퀴 돌아서 공간을 휘감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Y10이라고 하는 앵귤러 파트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시타가 90도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Z축에서 위도 90도인 방향이 이 방향만 있냐? 바로 이 시선상에서는 다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G축에서 시선이 90도인 모든 방향을 합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XY 평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Y10이라고 하는 녀석의 앵귤러 노드는 바로 뭐가 된다? XY 평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XY 평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무엇의 한 종류예요? 계곡면이라는 말을 썼었죠? 기억해요? 앵귤러 노드는 항상 어떤 꼴이라고 그랬어요? 열려있는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열려있는 면 중에 XY 평면도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곡면은 항상 앵귤러 노드는 항상 열린 면 형태인데 이 XY 평면도 그러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를 3차원에 그렸을 때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라는 조건은 한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앵귤러 노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각운동량 양자수와 같은 개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앵귤러 노드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요 주어져 있는 앵귤러 파트의 앵귤러 노드를 구하긴 했지만 이제 세 번째 이 녀석을 이제 굳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비탈은 바로 이 파동 함수의 수식 자체를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로 들어서 지금 저 파동 함수 파이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레디얼 파트에다가 앵귤러 파트를 곱한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앵귤러 파트가 하필 지금 1,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필 지금의 파동 함수를 레디얼 파트에다가 앵귤러 파트를 곱한 건데 여기에다가 1,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에 넣고 얘를 한번 연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레디얼 파트는 항상 변수가 뭐예요? R이죠? 그게 사실은 또 어떤 꼴이 나올 거냐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거나 R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Y10이라고 하는 Y10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식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걸 곱하면 그게 이 앵귤러 파트로 나타나는 오비탈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차피 이만큼은 상수잖아요. 그래서 상수는 잠깐 미뤄두고 얘가 비례식으로다가 레디얼 파트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그냥 곱해진 것처럼 보이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시각적으로? R 코사인 시타. 이걸 시각적으로 어디서 본 적이 있죠? R 코사인 시타가 뭐예요? 이게 바로 Z축을 얘기하는 거라고.
Z축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어제 뭐 했었냐면 좌표 변환이라는 걸 했었죠. 좌표 변환.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꿨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럴 때 기하학을 활용하면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리고 z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디얼 파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이 레디얼 파트 안에 거리 r이라는 부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함수를 까뒤집어 놓고 보면 이 안에 r 변수가 하나 무조건 그 뭐냐면 다항함수를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놈이랑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형태가 마치 무슨 축처럼 보인다? 지축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또 재밌는 건 첫 번째 1, 그 다음에 두 번째 2, 그리고 지금의 y10 에서 가군동량 양자수는 1이죠. 지금 언급하고 있는 y10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일 때를 요거를 관습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1과 2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PZ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Y10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뭐다?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PZ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PZ 오비탈이라는 말이 요런 관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앵귤러 파트가 나타나는 표사를 보면 거기 복소수 허수가 들어있긴 하죠. 그럼 그 복소수 허수를 또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잠시 미뤄두고 뒤에서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이고, 오케이, 됐다. 이렇게 그 파동 방정식을 풀어 나타나는 앵귤러 파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았습니다.